런던의 24층짜리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대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야당 반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1차 시한인 오늘까지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 있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여성과 성에 대해 썼던 글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봅니다. 북한이 1년 반 가까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 대학생을 석방했습니다. 1년 넘게 혼수 상태였고 지금도 의식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폭발물 사고 피의자는 피해 교수의 제자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러시아 폭발물 테러 보도를 보고 범행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고차 살 때 속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대기업 이름을 믿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로부터 사고 이력이 없는 깨끗한 차라는 인증서까지 받고 중고차를 샀는데 조수석 바닥에 구멍이 뚫리기 직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부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지난해 1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암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 이 가운데 3분의 2가 60대 이상 노인으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가상화폐 가격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 종류도 700종이 넘고 하루 거래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취업 준비생이 73만 명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인데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잇단 테러에 시달린 영국에서 이번엔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시 한번 영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런던의 한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잠들어 있던 새벽에 일어난 화재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첫 소식 한세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통째로 휘감으며 거세게 올라갑니다. 런던 서부 화이트시티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1시쯤. 2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꼭대기까지 번지며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It filled the stairways. It was smoky when we got out.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출동했지만 1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공식 확인했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I am very sad to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atalities. I cannot confirm the number at this time due to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is building.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불이 시작된 데다 120여 가구가 입주해 있어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이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dead bodies, a lot of kids and a lot of dead bodies that were all on the floor.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 규모가 워낙 커서 아직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완전한 구조 작업과 사상자 집계까진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갑작스런 불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거나 또 휴대전화로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8층에서 뛰어내리는 급박한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민 기자입니다. 불은 이미 아파트를 통째로 삼킨 상황. 한 남성이 창가에서 필사적으로 흰 천을 흔듭니다. 연신 떨어지는 불똥은 위층까지 불이 번졌고 탈출구는 이 창문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는 구조를 향한 몸짓마저 힘들게 합니다.
불길이 방 안으로 닥친 곳에선 어린이부터 살려달라는 호소가 터져나왔습니다. People help save my children, save my children. Like there was more concern about they had their kids out the windows. 휴대전화 불빛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침대보로 줄을 만들어 탈출에 나선 이도 있었습니다. 급박한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직접 뛰어내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8 and up definitely were when people started jumping out, so that was extremely high. 아래층 입주자들은 아침까지 집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What floor? 7, yeah? 대화를 들은 소방대원이 불길이 다가오지 못하게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미처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가까스로 몸을 피한 남성. 놀란 어린이를 다독이는 아버지. 세 차례 테러를 겪은 런던 시민들에게 오늘 새벽 화재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던졌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런던은 이제 낮 12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선 막바지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난 아파트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는데 불이 났을 당시 경보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운 걸로 보입니다. 런던 현지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주민들은 대부분 스스로 빠져나온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시간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지만 화재 경보는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국의 초동 조치도 미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I said to one of them, Officer, what's going on? He said, fire, get out. So were the police not actually knocking on your door? Nobody knocked on my door. 런던 소방당국은 첫 소방차가 화재 발생 후 6분여 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4년에 지어진 공공아파트로 43년이 넘는 노후 건물입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외벽 방염 공사를 마쳤지만 대형 화재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번 화재를 중대사고로 선언했습니다. 안전 불감증,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런던 시장은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뒤에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네, 이 런던 화재를 보면서 어떻게 저 높은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건지, 또 우리나라에도 저런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괜찮은 건지 걱정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이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외벽에 방염 처리가 안 됐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전에 방염 처리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없었을 테고요. 건물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우선 내장재가 목조로 많이 되었을 것 같고요. 건물 내외부 온도차 때문에 불이 위로 빠르게 번지는 연돌 효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굴뚝 효과, 연돌 효과라고 그러는데 아래층보다는 위층이 압이 낮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순식간에 화염이 상부로 번져요. 우리나라의 경우 30층 이상 초고층에만 적용되던 외벽 불연제 사용 의무화를 2년 전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했지만 신축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2015년부터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외벽에 불연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용 소방 사다리차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발 사다리차 소방차 같은 경우가 15층이나 16층 정도밖에 도달을 못해요. 52m 정도밖에 못 올라가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방 사다리차는 아파트 23층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68m인데 부산시가 유일하게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1차 시한인 오늘까지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2, 3일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가급적
빨리 매듭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다음 달 초 G20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외교장관 부재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 추가 심사 기한을 짧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시한은 통상의 5일보다 짧은 2, 3일 정도, 오는 18일 일요일 임명이 유력합니다. 국민 눈높이 검증을 믿고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내려는 겁니다. 실제 청와대 정무라인은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김상조, 강경화 동시 처리를 조언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명 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야3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까지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또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정치적 타협보다 원칙대로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현역 의원인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이렇게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날카로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동료 의원이라서 그런지 공세의 날은 무뎌 보였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겐 7차례의 방북 이력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평양에 다녀온 뒤 쓴 방문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은 탐욕과 혼란의 도시고 평양은 의지와 담백한 자존심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잿빛으로 가득한 회색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 후보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으로 진상조사의 설치와 백서 편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더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리고 백서까지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긴급 처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6개월짜리라면은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뭔가 손품을 옛날에 부여된다. 김부겸 의원님 같지 않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이 회의 초반 불참하면서 오후에야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는데 정작 청문회가 열리자 현역 불패라는 말처럼 설전이나 고성은 없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체 사장을 지냈다는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을 주요 경력으로 기재했는데 SBS 확인 결과 사장이 아니고 사장급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직위를 포스코 경영연구소 전 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융합적 리더십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기업 연구소장, 전문 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입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역대 사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나 회사 공시자료와 내부 자료를 찾아봐도 유 후보자를 연구소장이나 사장으로 공개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2011년 근무했지만 사장이나 연구소장이 아닌 사장급 선임 연구위원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은 딩기기만만 전사하셨어요. 연구 업무를 하셨던 거죠. 유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출마 당시에도 사장 출신의 경력을 부각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시절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유 후보자도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장 출신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장급 대우를 받는 선임 연구위원이라 경력을 사장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자신이 쓴 여성과 성에 대한 글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여성관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윤나라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문제가 된 글들은 대부분이 작년에 출판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수필집에 나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글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글에서는 이 젊은 여성의 몸에서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게 사내의 염원이다라고 썼습니다. 네. 이 여성을 원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매매를 합리화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성매매로 적발된 법관을 언급하면서는 그 연령의 부인이라면 자녀 교육에 몰입해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적었는데, 이 성매매의 책임을 부인에게 돌리는 표현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이 부분만 보면은 사실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런데 이 글의 맥락을 살피려면은 앞 뒤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앞서 보여드린 성매매 관련 글에는 바로 앞문장에 인간의 몸이 거래되는 노예제도로 언급하면서 네. 성매매는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매매를 합리화하기보다는 이 성매매 근절이 그만큼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성매매 책임을 부인에게 돌렸다는 표현 뒷부분에 보면은 답답한 사정이 탈선이나 위백의 변명이 될 수 없다. 남자란 때론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라고 말해서 성매매의 책임을 남성에게서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안 후보자의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을 시도한 문장을 이 앞뒤를 잘라버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언론 보도를 두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책 전체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안 후보자 본인은 뭐라고 해명을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안 후보자를 직접 만나봤는데 이 논란이 된 부분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해명은 미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저의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윤나라 기자가 그 책을 아마 다 읽어봤을 텐데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은 여성을 비하한다고 해석될 만한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을 다 보고는 안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비하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예. 예컨대 이 책에서는 이 성폭행은 범죄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성폭력에 무딘 사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중한 경고장을 날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부부 강간죄와 관련해서도 여성의 노는 그저 노일 뿐이고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 환락 문화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면서 남자보다 여성 정치인의 부패가 덜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제 법적 어떤 철학을 좀 내세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런 부분 말고 그러니까 여성과 뇌에 좀 달리 또 짚어볼 만한 문제가 그 책 속에 좀 있던가요?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바로 이 책에서 이 음주운전 경력에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두고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는 범죄자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2년 전에 한 칼럼에서 본인 스스로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성매매 근절과 관련해서도 이 성매매는 법과 처벌로는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말하기가 부적절한 표현들이라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 1년 반 동안 억류돼 있던 미국인 대학생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름 뒤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제무대 첫 데뷔전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과 함께 사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취임 후 50일 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빨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청와대는 두 나라 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회담에선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경제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인데 핵심은 북핵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하여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다뤄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동 후 셰넌 차관은 사드에 대한 한미 합의를 강조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commitment to our security and well-being and a commitment to THAAD deployment. So we are going to continue to work on this in a way that's satisfactory for both countries.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기간 미 의회와 학계, 경제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동포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국내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된 건 3년 전입니다. 2014년 3, 4월 2달 사이 석 대가 발견됐고 각각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무인기는 단발 엔진에 비행거리도 최대 300km 정도로 분석됐는데 이번엔 사드 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까지 남하하며 왕복 500km를 훌쩍 넘겼죠. 무인기가 얼마나 진화했는지 김웅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무인기들은 대부분 정찰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폭탄이나 생화학탄 같은 걸 장착하면 더 큰 위협 아닌가요? 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타격 체계라든지 다른 생화학 이런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회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가능한 것입니다. 네, 한민구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거론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무인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발견된 건 폭이 3m가 안 되는 소형 정찰용입니다. 엔진 추력이 작아서 폭탄이나 생화학탄 장착은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대 3, 4kg까지 싣고 이륙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라면 폭탄 장착용으로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하지만 쌍발 엔진을 달고 항속거리를 늘린 만큼 우리 군사시설이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폭탄 장착이 가능한 무인 타격기를 별도로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공격용 무인 타격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나요? 네, 북한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실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인 타격기가 그대로 날아가서 목표물에 그대로 타격을 하죠. 이렇게 폭탄이 그대로 터집니다. 이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3m 이상으로 크고 추력도 강하기 때문에 폭탄 운반이 가능해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남쪽으로 날아온다고 하면 대공 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또 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를 남하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전쟁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전술적으로는 차라리 북한이 수백 발 이상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무인 타격기의 용도,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남 위협용이나 국지 도발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죠? 네,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전파 차단 장비 등 새로운 방어 무기를 신속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고도 레이더 배치를 확대해서 대공 감시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1년 반 가까이 억류하고 있던 20대 미국인 대학생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건강했던 미국인 청년이 혼수 상태로 돌아오면서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앙상한 두 다리를 자신의 의지로 가눌 수 없습니다. 원비어는 지난해 1월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 committed my crime of taking out the important political slogan from the staff-only area. 당시 다소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건강해 보이던 원비어의 모습은 이후 1년 3개월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Nothing Otto did or didn't do in North Korea rises to this level of punishment. So we have had no contact with our son. 북측은 원비어가 보톨리누스 식중독에 걸려 수면제를 먹은 뒤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조셉 윤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원비어의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원비어가 주기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정보기관 보고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되면서 경색 국면인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사제 폭발물 사건은 대학원생 제자가 교수를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지하철 폭탄 테러를 보고 계획했다는데 다만 경찰은 피의자가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든 남성이 봉투를 버리고는 유유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화면 속 남성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25살 김모 씨. 폭발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장갑을 집 근처에 버린 겁니다. 피해자 김 씨는 화약이 묻은 장갑을 봉투에 담아 이곳에 버린 뒤 학교로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일부러 새벽 2시 40분쯤 학교로가 연구 활동을 하다 아침 7시 40분쯤 김 교수의 연구실 앞에 폭발물을 두고 갔습니다. 쓰레기 프린터 돌리고 그리고 자기 왔다 갔다 걸었다 이겁니다. 그럼 몰래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김 씨가 버린 장갑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폭탄 테러 뉴스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교수를 숨지게까지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막 이가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으나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피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중고차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혹시 큰 사고가 났었거나 또 문제 있는 차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믿을 만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업체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황당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달 말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사고 이력 없는 깨끗한 차라는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일주일 뒤 조수석 바닥 깔개를 바꾸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체 바닥이 동그랗게 녹아내려 구멍이 뚫리기 직전이었고 위쪽 햇빛 가리개를 내려보니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카센터 분들은 전에 타시던 분이 좀 번개탄으로 해서 좀 안 좋게 되신 거 아닌가 대부분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시중에 번개탄을 사서 녹아내린 자국에 맞춰봤더니 마치 자로 잰 듯 딱 맞아 들어갑니다. 열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검지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이 녹아내렸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요. 깊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연탄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연탄 종류면은 이 번개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매업체 측은 차량 전 주인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달궈진 화로를 차 바닥에 올려놔 생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유무라든가 아니면 침수차라든가 또 아니면 썩은 거, 부식된 거라든가 다 보는 거거든요. 그걸 못 봤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업체 측은 판매 전 세차와 정비 과정에서 들어간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며 김 씨에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거나 고시 공부를 하는 취업준비생이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업 스펙을 쌓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그만큼 많고 또 취업 난도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학원.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최근 수강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후반기에 1만 2천 명을 구체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급격하게 경찰과 소방 쪽으로 문의가 3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준비생을 포함해 자격증 학원에 다니거나 스스로 취업 공부를 하는 취업준비생은 지난달 역대 최다인 73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8만 5천 명이 늘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대부분이 청년층인 취업준비생의 급증은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시를 통해서 어떤 직장의 안정성을 더 높인다든지 또 자신의 학력을 높여가지고 취업준비생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청년 실업률이 하락하는 착시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하락한 9.3%였지만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할 경우 0.9%포인트 상승한 22.9%나 됐습니다. 공식 통계의 2.5배에 달하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의 취업 기회는 좀채 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지난해 피부암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19,0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2가 60대 이상 노인으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입니다. 2016년도에 올해 81살인 김형중 할아버지의 입술 사진입니다. 아랫입술 한쪽이 누런색을 띠며 심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암세포가 너무 자라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9년 전부터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암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 피고 나면 입술이 아프잖아요. 내가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지난해 봄부터 방사선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인 뒤 제거 수술을 받아 지금은 거의 완치됐습니다. 피부암 환자 19,000여 명 가운데 70대가 29%, 60대와 80대 이상이 각각 22%로 고령 환자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고령일수록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나이 먹으니 그렇겠지 하면서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특히나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서 가렵고 잘 낫지 않은 습진이 생겼다면 피부암의 가능성을 일부 생각을 해야겠죠. 특히 손이나 발끝에 점이 커지거나 손발톱에 검은 줄이 생겼다면 치명적인 피부암인 악성 흑색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악성 흑색종은 주로 피부에 멜라닌 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또 다른 피부암, 기저세포암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표피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층이나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종양으로 변형된 겁니다. 이들 피부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외선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초여름이 가장 위험한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을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중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일까? 8월 달 아닌가요? 7월이나 8월이 제일 더우니까 자외선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이런 상식과 달리 지난해 서울의 자외선 지수는 한여름인 7, 8월보다 5, 6월이 더 높았습니다. 초여름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상학적으로 이제 맑은 날이 많고요. 하지가 6월이다 보니까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야외 활동 때 많이 쓰는 선바이저의 자외선 지수를 측정해봤습니다. 바로 안, 그러니까 그림자가 제일 진한 이마 쪽은 0, 턱으로 갈수록 수치는 올라갑니다. 자외선이 산란하거나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책 넓은 모자도 마찬가지로 챙에서 멀어질수록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이번엔 한 여성에게 평소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보겠습니다. 화면에 진한 부위, 즉 얼굴 부위는 비교적 두껍게 발랐지만
귀와 목 부위는 전혀 바르지 않았습니다. 흔히 광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이나 기미, 잡티 등이 생길 수 있고 또 피부암이나 이런 피부의 일광화상 같은 그런 심한 형태의 염증성 반응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차단제의 화학적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한 뒤 쓰는 게 좋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차 안에 방치된 아이들이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순식간에 차 내부 온도가 50도를 웃돌기 때문인데 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해는 벌써 미국에서 12명이나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정기 기자입니다. 올해 5살인 크리스토퍼 군은 지난 월요일 오후 유치원 버스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잠이 든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교사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내리는 바람에 버스 안에 갇힌 겁니다. 7시간이 지나 발견됐지만 이미 심장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섭씨 30도를 넘는 고온이 이어지면서 문 닫힌 차량 안 온도는 50도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폐활량이 떨어져 있고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사망하기가 성인에 비해서 더 쉽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매년 평균 36건에 달하는데 여름이 일찍 찾아온 올해는 벌써 12명이 차량 안에서 숨졌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런 승용차나 미니버스의 경우 운전석에서 뒤에 있는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운전기사는 차량의 모든 좌석을 3번 이상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건 역시 지켜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만나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개헌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의 정례 회동은 원래 제2국무회의란 이름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신설은 헌법 개정이 필요해 오늘 첫 모임은 간담회란 이름이 달렸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지식, 정보가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제의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취임 뒤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벌써 3번째입니다. 개헌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지방 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만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하고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도록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에 집중된 권한과 돈을 분산하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발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 예산 가운데 3조 5천억 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쓰일 거라며 국회 통과에 시도지사들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현금은 아닌데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 가상화폐도 거래되는데 가격이 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처음 주목받은 비트코인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700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뛰어들었다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 2월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쏠쏠한 재미를 봤지만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4차 산업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치가 있는 이제 화폐라 그래서 물증화 투자였죠, 그 당시에.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거래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이런 거래 대부분은 실수요보다는 투기 목적입니다. 공급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투기적 수요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투기 광풍에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3.5배, 이더리움은 무려 46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하루에만 100만 원 넘게 폭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묻지마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해 예치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가상화폐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 큰 돈이 오가는 거래소는 여러 가지로 부실합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서버가 갑자기 다운됐습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면서 접속량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봤습니다. 오르고 내릴 때 서버가 잘못되면 얼마나 답답해. 제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빠졌다가 거의 100% 빠지는 수를 있으니까. 거래소의 서버 장애는 이달 들어서만 2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금융거래를 안정적으로 중개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겁니다. 현재 국내 대형 거래소 3곳을 기준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최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코스닥 하루 거래 규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거래를 중개하지만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수준의 등록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고객 보호 장치도 허점 투성입니다. 이 거래소의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한 보험에 들었지만 시효가 만료된 채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시세 조종에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신산업을 규제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지방과 당분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햄버거나 탄산음료 같은 고지방 열량식 섭취가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만인 생쥐와 정상 생쥐의 모습입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생쥐를 2그룹으로 나눠 한쪽에 지방과 당분이 가득한 고열량식을, 다른 한쪽엔 건강한 저열량식을 먹였습니다. 2달이 지난 뒤 생쥐들의 뇌 상태는 확연히 갈렸습니다. 비만인 쥐의 뇌에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정상쥐보다 훨씬 더 많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전체 치매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유전적 요인 외에도 비만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만이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새롭게 입증된 겁니다. 특히 고열량 패스트푸드를 장기간 섭취하면 식욕이 만성적으로 높아져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In people with Alzheimer's, basically your brain is starving of glucose, all right? That's what's really causing memory problems on a physical level. 실제로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높은 미국인들의 경우 10만 명당 치매 사망률이 세계 2위로 한국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8월에도 미국인들의 알츠하이머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이유로 서구적 식생활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SBS 이상예비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옥자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온라인과 극장에서의 동시 개봉을 선택한 겁니다. 국내 대형 영화관들은 위기감 속에 상영을 거부하고 나섰고 이미 영화 생태계에 변화가 시작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영화 옥자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제작비 600억 원 전액을 냈고 한국, 미국, 영국 이외의 나라에선 넷플릭스 가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 개봉을 앞둔 국내에선 전국 상영관의 90%를 차지하는 대형 복합 상영관들이 국내 영화 유통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라며 상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옥자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룰들을 정비하는데 이제 신호탄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IPTV, VOD 등의 성장으로 비디오 렌털 시장이 괴멸한 것처럼 극장 상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의 전환이나 변화라는 건 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좀 사회적 논쟁도 되고 한편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업계의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지난달 칸 영화제에선 출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내년부터는 극장 상영 영화만을 초청 대상으로 하는 새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옥자는 서울의 대한극장 등 전국 7개 극장에서 사전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소년제의 뒤를 이을 리듬체조 유망주가 등장했습니다. 무서운 성장세의 김채훈 선수, 최희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16살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채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리듬체조를 시작해 2년 만에 국내 주니어 무대를 석권했습니다. 시니어에 데뷔한 올해 2차례 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지난 4월 리탐컵 국제대회에서는 개인 종합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선수 대표로 소년제 은퇴식에서 송사를 낭독했던 김채훈은 러시아에서 소년제를 가르쳤던 리표도바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좀 질투도 나고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 8시간이나 매트 위를 뛰고 구르면서 두 발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됐고 고된 훈련이 끝나면 깨알 같은 글씨로 훈련 일지를 작성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김채훈의 장점으로는 풍부한 표현력과 강렬한 연기가 꼽힙니다. 연재 언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채훈은 오는 24일 아시아 선수권을 시작으로 8월 월드컵과 세계 선수권에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념 주화가 국내에서 공개됐습니다. 예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금요일인 모레는 3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가 서쪽에서는 더운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와 만나면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서해안 지방은 아침에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낮이 되면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방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밤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영서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고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대구의 한 가정집에 바나나가 열렸다는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무더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던 바나나 열매가 신기하긴 한데 우리나라의 기후도 갈수록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혹시 이러다가 먼 훗날 겨울철 눈 속에 피는 동백꽃을 볼 수 없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